안녕하세요. 지방에서 거주하고 있고 얼마 전까지 결혼이라는 굴레에 묶여 있다가 이제야 혼자가 된 여성입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이제라도 마무리가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사연을 들으시며 어떤 분은 잘했다, 잘했어. 또 어떤 분은 왜 진작 눈치 못 채고 저런 일을 당했을꼬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지만 용기를 내 한번 써내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전 남편이 된 사람을 만나 결혼을 했어요. 결혼 전에는 누구나 그렇듯 저에게 남편은 누구보다도 좋은 사람이었죠. 자상한 남자였고 일도 열심히 하는 성실한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 동안 불같은 사랑을 했고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가 부모님 댁을 찾아뵈서 정식으로 허락을 맡기로 했습니다. 먼저 시댁 부모님을 찾아뵈었는데 좀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었어요. 바로 남편과 남편 어머님이 되게 어색한 사이처럼 보인다는 거였는데요. 처음 시댁으로 들어갔는데 남편이 시어머니를 보더니 거의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왔냐고 먼저 물으시는데도 네 라고만 대답을 한 뒤에 곧바로 아버님께 인사를 시키는 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사람에게 그동안 보지 못했던 모습들을 봐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사람한테 이렇게 차가운 면이 있었나 싶더라고요. 시댁에서 대화를 하는 내내 시어머니는 굉장히 조용하게 앉아 계시며 저희들의 대화를 듣고만 계셨고 시아버지만 저에게 대부분 질문을 하셨어요. 남편도 아무렇지 않게 시아버지와만 거의 대화를 하면서 저를 소개시켰고요. 그렇게 시댁에서 대화를 하는 내내 시어머니는 거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거의 그 공간에 없는 것처럼 계셨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저녁과 디저트까지 먹고 인사를 드린 뒤 남편이 저를 집에 데려다 주는 길에 제가 어머니에 대해 물어봤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니는 그곳에서 거의 없는 사람 취급을 받고 계신 것 같아 보였거든요. 태아 씨, 내가 갑자기 이런 거 물어봐서 좀 미안하긴 한데 혹시 태아 씨는 어머님하고는 별로 안 친해요? 오늘 보니까 두 분이서 서로 좀 어색해 보여서 어머님은 말씀도 별로 없으시고 혹시 내가 마음에 안 드셔서 그러신 건가? 아, 그렇게 느꼈구나. 아니야. 당신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어머니가 말씀이 없는 편이시기도 한데 아버지랑 계실 때는 어떠신지 잘 모르겠지만 나나 우리 동생이랑은 안 친한 게 사실이긴 해. 언젠가 너한테 얘기는 해야겠다고 생각은 했는데 이렇게 말하게 될 줄은 몰랐네. 사실 우리 아버지가 오래전에 재혼을 하셨어. 원래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그 이후에 재혼을 하셨는데 우리도 좀 성장기를 어느 정도 거친 다음에 해서 그런지 친해지기가 어렵더라고. 그래서 아직까지 어색해. 어머, 그랬구나. 그래서 아까 그렇게 둘이 대화가 없었구나. 어, 그러니까 당신도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잘 보일 필요 없어. 그냥 우리 아버지한테만 좀 잘해줘. 그런 게 어딨어. 그래도 부모님이신데 두 분한테 다 잘해야지. 오늘 보니까 어머님이 말씀이 없으셔서 그렇지. 그래도 성품이 되게 좋으신 것 같더라고. 그래, 뭐, 그거야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 아무튼 오늘 인사드리느라 고생 많았어. 남편은 저한테 아무렇지도 않은 말투로 어머니한테는 잘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아무리 어머니와 친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와 남편 둘 사이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어색한가 보다라고만 생각하고는 넘겼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저희 남편도 먼저 살갑게 다가가는 스타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색했다면 지금까지 그 관계가 어려웠을 수 있겠다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렇게 저는 그때까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여느 부부가 그렇듯 참 행복했어요. 주민등록등본에 남편과 함께 나란히 있는 것도 든든하니 좋았고 사랑하는 사람과 매일을 같이 일어나고 같이 눈을 감는 나날들이 행복했습니다. 떡두꺼비 같은 아들도 낳았고요.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제가 몰랐던 모습들을 조금씩 보기 시작하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은 점점 위태로워져 갔습니다. 가정적일 줄만 알았던 남편은 가정을 멀리하기 시작했고 매일같이 술 먹고 집으로 들어와 술 냄새를 풍기며 저에게 툭툭 시비 거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어린 아들에게도 한 번도 따뜻하게 안아준 적이 없었고 집안일이라고는 전혀 도와주지 않았어요. 이런 모습들을 매일같이 보다 보니 점점 지쳐만 갔습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건 시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시면서 남편의 진짜 악마 같은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희 시아버지는 자수성가를 하신 분이셨는데 어릴 때부터 열심히 돈을 모아 집도 몇 채 사시고 땅도 조금 가지고 있으셨어요.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지만 그 가난이 싫어 악착같이 돈을 벌어 모으셨고 머리는 또 비상하셨기 때문에 모은 돈을 성공적으로 불려 재산을 많이 소유하게 되셨었죠. 그래서 저희가 결혼을 할 때도 집을 자가로 해주셔서 결혼의 첫 시작을 여유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만큼 저희 집에서 혼수를 해가긴 했지만은요. 어쨌든 그만큼 재산이 꽤 있으신 분이셨는데 그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 저희 남편을 포함해서 시아버지의 자식들이 눈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재산 상속 때문에 말이죠. 저희 남편에게는 남동생과 여동생 한 명이 있었는데 이 중에 남동생은 남편처럼 누구한테 살가운 성격은 아니었어요. 근데 딱 봐도 좀 여우기질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까칠한 면이 커서 저는 가까이 하고 지내지는 않았어요. 근데 시어머니와 시누이, 시매부, 남편과 제가 모여 변호사에게 재산 분할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시아버지께서 살아생전에 처리해 놓으신 재산 분할에 대해 듣더니 두 남매가 버럭 화를 내기 시작하던 거 있죠. 시아버지는 재산이 총 15억 원 정도의 현금 자산과 1000평의 땅이 있으셨는데 그중에 8억을 어머님 그리고 나머지 7억을 두 자녀들에게 상속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땅 1000평은 모두 어머님 앞으로 남기셨다는 거였어요. 보통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고 재산을 배분한다면 공평하게 나누는 게 당연했지만 어쩐 일인지 아버님은 힘들게 유언장을 남기면서까지 자식들에게 불리하게 재산을 상속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인 남편과 시누이는 시어머니 쪽으로 아버지 재산이 쏠린 게 마음에 들지 않은 건지 노발대발하며 그 자리에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말이 됩니까? 피를 가진 자식들이 여기 있는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시어머니한테 거의 재산 몰아주기 수준이잖아요, 지금. 이미 유언장에 그렇게 작성을 하셨고 저희는 유언장대로 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웃기고 있네. 유언장대로 처리하긴. 살아있는 사람이 먼저지 죽은 사람 유언이 무슨 대수라고. 어머니, 말씀해 보세요. 어머니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솔직히 양심이 있다면 그 재산 다 가지고 가진 않겠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다그치는 저의 남편과 시누이의 말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셨어요. 표정에는 씁쓸함과 외로움이 잔뜩 보였죠. 저는 이 둘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 일단은 중재를 했습니다. 여보, 아가씨, 일단 진정하세요. 아버님이 이미 그렇게 정하신 걸 저희가 무슨 수로 바꾸겠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시어머니께 다 드릴만 하니까 드린 거겠죠. 여기서 이러지 말고 일단 흥분 가라앉히고 정 못 받아들이겠음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세요. 장례식 끝나고 아직 정리도 다 못했는데 다들 피곤할 거 아니에요. 저의 중재에 남편과 시누이는 개의치 않고 자신들의 할 말을 하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그들이 말을 멈춘 틈을 타서 얼른 자리를 나가버리셨어요. 거기다 대고 남편은 말로 시어머니를 다그치고 싶었는지 잡아 끌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남편을 제지했고 시어머니가 나갈 틈을 드렸어요. 이 여자가 왜 이래? 왜 말리는 거야 대체? 그래요 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언니도 억울할 거 아니에요. 오빠나 내가 재산 더 받아내면 언니나 제 남편한테도 좋은 건데 이걸 왜 말려요? 지금 있는 재산도 충분히 받은 것 같은데 왜 이러세요 두 사람이? 당신이나 아가씨가 시아버지 옆에서 20년 넘게 내조했어요? 뒤에서 보필했냐고요? 그저 자식 새끼로 살면서 돈 받아간 것밖에 없으면서 무슨 자격이 있어서 아버님 결정을 시어머니께 따지냐고요? 제발 그만하고
이제 다들 집으로 가세요. 변호사님 앞에서도 창피하게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저는 더 따지고 싶어하는 이 둘을 피해서 나와버렸어요. 나중에 시어머니에게 들은 얘기지만 시아버지가 암으로 투병을 했을 때 이들 남매는 아버님에게 재산을 하루라도 빨리 물려달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술을 먹고 와서 행패를 부리기까지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아버님은 유언장을 그렇게 작성한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하나둘 떠나는 마당에 그들도 그 자리에 있어봤자 해결되는 게 없다고 느꼈는지 곧이어 따라 나오더라고요. 저는 차를 타고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남편은 대뜸 차에 타자마자 저에게 성질을 부려댔습니다. 당신 정신 똑바로 차려. 이 재산 못 받아내면 등신 소리 듣는 거라고. 알아? 내가 우리 아버지 살아계실 때 왜 그렇게 잘했는데 이게 다 재산 받아 먹으려고 애써서 노력한 거란 말이야. 근데 결과가 이따위로 나왔는데도 가만히 있으라고? 그게 말이 돼? 나이 다 먹고 늙은 노인에 비위 맞춰가면서 사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 그러니까 다시 한 번만 오늘처럼 초치는 날에는 당신도 가만 안 둘 줄 알아. 남편은 차에 타자마자 저에게 거침없이 무서운 소리를 하며 협박 아닌 협박을 했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남편에게 살기를 느꼈고 이 사람이 무서워졌습니다.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두려워졌어요. 정말 재산을 받기 위해서라면 어떤 짓이라도 할 것 같았거든요. 역시나 남편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매일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재산 포기하라고 협박을 하는 듯 했어요. 집에 들어와 남편이 흥분한 상태로 전화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늘 시어머니에게 하는 내용들이었죠. 당신 당장 재산 포기해. 네가 언제부터 우리 엄마였다고 그 재산을 다 받아 처먹느냔 말이야. 우리 아빠나 당신 좋아했지 우린 아니었어. 애초부터 엄마로 인정하지도 않았었는데 당신 혹시 우리 아버지 재산 노리고서 재혼한 거 아니야? 바른 대로 불어. 저는 차마 듣기 힘들 만큼 거침없이 시어머니에게 막말을 쏟아대는 남편을 보기가 점점 버거웠습니다. 그리고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그 전화를 끊어버리고 싶었지만 처음 남편에게서 살기를 느꼈던 그때가 떠올라 두려움에 말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저희 시어머니도 독하신 분인지 그 전화에 대고 늘 아무 말씀도 안 하신 채로 듣기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한참을 자신이 할 말만 쏟아내다가 벼랑간 야, 무슨 말이라도 해. 이 여자야. 늙어 빠진 노인네가 치매가 왔나? 왜 대답을 못해? 라고 화를 냈거든요. 점점 비난과 협박 수위가 넘어가는 남편을 보면서 예전에 제가 알던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도 아빠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이 결혼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결혼 이후 한 번도 가장의 모습을 보인 적도 없었고 모든 게 다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술만 먹으면 저와 아들에게 진상을 부리는 날들도 하루하루 늘어갔고요. 더 이상 이런 사람과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 아들의 정서에도 악영향이 올 것 같아 굳게 마음을 먹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 뒤로 이혼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남편과의 이혼을 하나둘 준비해 나갔어요.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도 남편의 개망나니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시어머님에게 간 재산을 어떻게든 빼앗으려고 소송도 준비하기도 했고 찾아가서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어머니와 전화로 말이 통하지 않으면 시어머니의 집까지 찾아가서 협박을 하는 듯 했습니다. 거기에는 시누이까지 같이 합세해서 난리를 피우고 있었죠. 근데 이 둘이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건지 한동안 협박을 멈추더니 나중에는 아예 조용히 지내더라고요. 재산에 대해서 말도 꺼내지 않고 그냥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의 모습처럼 돌아가 아무렇지 않게 일상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대뜸 남편이 시댁에 어머니께 가자고 하더군요. 여보, 주말에 시간 비워놔. 동생이랑 어머님 찾아뵙기로 했으니까. 시댁에 찾아간다고? 왜? 또 가서 무슨 짓을 하려고? 한동안 조용하게 지내는 것 같더니만. 당신 또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내가 요즘 조용히 지내는 거 보면 모르겠어? 한참 어머님께 퍼붓긴 했지. 그랬는데 동생이랑 이야기를 해보니까 우리가 좀 심했던 것 같더라고.
그래도 우리도 청소년기부터 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돌봄 받았는데 자식으로서 하면 안 될 짓을 한 것 같아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러 가려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 비워도. 남편은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말을 저에게 꺼냈어요. 저는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반성을 한 건가 싶기는 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께 죄송하다고 말하러 간다는 남편의 말을 믿어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주말이 되어 홀로 계시는 시어머니를 시누이 부부와 함께 찾아뵈러 갔습니다. 근데 이 둘은 정말 정신을 차렸는지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무릎부터 꿇더라고요. 심지어 시누이는 눈물까지 흘리며 사죄를 하기 시작했고요. 엄마, 죄송해요. 저희가 그동안 너무 심했죠. 돈에 눈이 멀어 그만. 어머니, 죄송합니다. 다 큰 자식들이 철이 없어 그랬다 생각하시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 둘은 누가 봐도 진심 어린 사죄를 하는 듯 했어요. 그 뒤에서 저와 시매부까지 같이 덩달아 무릎을 꿇고 어머님께 사죄의 말씀을 드렸죠. 근데 시어머니는 말씀이 없으신 분이셨지 절대 약하신 분이 아니셨어요. 그동안 말씀을 하지 않으셨던 것도 시어머니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닌 아이의 상종을 하기 싫어 안 하셨던 모양이더라고요. 됐다. 이제라도 알면 되었으니 들어와서 밥 먹어. 시어머니는 더 구태여 말을 섞지 않고 그들에게 저녁을 먹였어요. 그리고 그날 남편과 시누이는 시아버지가 생전에 살아계실 때도 잘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들을 시어머니에게 보여주었죠. 저는 그들이 정말로 반성을 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참 생각이 짧았던 거죠. 그 뒤로도 남편은 이제껏 볼 수 없었던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시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안부를 묻고 건강이 조금이라도 안 좋다고 하면 큰일이라도 난 듯 병원으로 모시고 갔어요. 저도 제 생활에 바빠 시어머니를 너무 못 챙겨드린 건가 싶어서 가끔씩 시댁으로 방문해 시어머니의 일을 도와드리곤 했었어요.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저한테 정말 고마워하셨고요. 그렇게 전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했지만 갑자기 어머님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저와 아들에게 자상하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고 이혼 생각을 접게 되었습니다. 전 그때 남편이 뒤늦게 정신을 차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활이 한동안 쭉 이어졌으니까요. 그렇게 한동안 가족들에게 평범한 일상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아니, 그렇다고 믿고 있었죠. 저희는 아무 탈 없는 생활로 거의 6년 가까이를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안정된 것 같아 그제서야 마음을 놓고 일상을 누리고 있었어요. 근데 남편과 시누이는 아니었더라고요. 그들은 그들만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죠. 그 사실을 알게 된 계기는 어느 날 신우네 가족이 집에 놀러 온 날로 시작이 되는데요. 주말에 신우네 가족과 모여서 고기를 맛있게 구워 먹고 후식으로 과일을 먹고 있던 중이었어요. 한참 TV에 빠져서 재미나게 보고 있는데 순간 신우와 남편이 안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도 별스럽지 않게 생각하고 TV를 보다 문득 핸드폰을 안방에 놓고 온 것 같아 가지러 가려는데 그 안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그 노인네 진짜 뭐 하자는 건지. 우리가 이 정도로 잘했으면 뭐라도 나눠줘야 할 거 아니야. 며칠 전에 5천만 원 도와달라고 하니 왜 꿈쩍도 안 하는 거야. 짜증나게. 마음 같아서 지금이라도 다 엎어버릴까 보다. 아, 나도 몰라 진짜. 그 노인네한테 내가 드린 공이 얼만데. 그래도 6년 전에 사회에 기부한다는 거 우리가 겨우 말렸잖아. 그때 우리 만약에 고개 숙이고 안 들어갔으면 아마 그 돈 전부 기부금으로 들어갔을걸? 그러니 오빠 조금만 참자. 그래, 현실이 이러니 어쩔 수 없지. 그 인간 어차피 오래 살아봤자 20년이야. 그때까지 그냥 숨죽여서 살다가 그냥 재산이나 상속받자고. 안 그래도 이 마누라녀는 주말마다 시어머니 찾아가서 싸바싸바 하는 것 같은데 그거라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좀 덜하고 있지. 아휴, 전화하는 것도 싫다 나는. 그 목소리 듣는 거 아주 끔찍해. 그것 때문에 마누라한테도 요즘 기고 있잖아 내가. 조금이라도 할망구 욕하는 날에는 또 초칠지 몰라서. 재산만 받아내면 이 가짜는 것들 한 방에다 쓸어버릴 수 있는데 말이야. 아씨. 그들의 놀라운 대화 소리에 저는 안방에 들어가려던 걸 멈추고 그대로 뒤를 돌아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놀라운 이중성에 그만 질려버리고 말았어요. 게다가 남편이 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믿을 수가 없을 만큼 험악해 손발이 떨려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6년 전에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님에게 무릎을 꿇었던 이유를 알고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건 남편과 시누이가 계속해서 집으로 찾아와 난동을 부리니 참다 못한 시어머니는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폭탄 선언을 했다고 하더군요. 이 돈 때문에 가족이 콩가루 집안 되는 거라면 차라리 이 돈을 사회에 기부하고 조용히 살겠다면서 말이죠. 그러자 남편과 시누이는 그 소리를 듣고 정말로 어머님이 사회에 기부할까봐 그때부터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악어의 눈물을 흘렸던 겁니다. 모든 재산을 기부해버리면 그들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할 테니까요. 그때부터 어머님이 강하게 나오시니 나중에라도 어머님이 잘못되면 재산 상속이라도 받으려고 이렇게 오랜 시간을 착한 척, 위하는 척, 효녀 효자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봐도 너무 소름 끼치지 않나요? 그때부터는 다시 이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의 이중성에 질려버리고 말았고 언제고 저를 진짜 내칠 수도 있는 인간이라는 걸 느끼게 되어 곧바로 이혼 준비를 했어요. 모든 이혼 준비를 마치고 이혼 서류를 남편에게 내놓던 날 남편은 갑자기 웬 이혼이냐며 펄쩍 뛰었습니다. 그리고는 시어머니와 저에 대해 신우와 함께 이야기한 걸 들었다고 다 말해버렸어요. 남편은 그제서야 본성을 드러내며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며 말을 하더군요. 아, 또 그걸 들었어? 너 뭐 우리 뒷조사하니? 왜 더럽게 그런 걸 몰래 듣고 있어? 소름 끼치게. 다 알았다니 뭐 별 수 없네. 이혼하고 싶어? 이혼하고 싶으면 당신이 결혼하고 나서 재산 형성하는데 기여한 거 없으니 그냥 네 몸만 나가. 애들 놔두고 네 몸만. 뭐? 이 쓰레기 같은 자식. 이제 본성이 나오는구나. 6년 동안 그 더러운 모습 감추려고 어떻게 살았대? 그리고 애들이 너 같은 놈하고 살고 싶어 할 것 같아? 너 사람 잘못 봤어. 네 눈에 내가 피눈물 나게 해줄게. 전 그렇게 남편에게 말을 하고 곧바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양쪽 모두 질 수 없어 변호사를 대동해 피 터지게 싸웠어요. 저는 위자료까지 청구를 했는데 서로 얽힌 것들이 많아서 제 생각대로 되진 않았어요. 보통 이혼 사유라고 하면 남편의 외도라든지 자식이 없다라는지 남편의 큰 귀책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증거로 내밀기 쉽지 않았거든요. 정말 지금이야 말하지만 하루하루가 피가 말라가더군요. 그래도 저는 집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바보같이 우리가 사는 집에서 나오면 모든 걸 빼앗길 것만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한 집에 살면서 긴 시간 동안 외로움을 이겨나가야만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모습을 보고 질렸는지 어느 순간부터는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더군요. 그 인간이 집에 없으니 얼마나 좋던지. 그러던 와중 전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전화의 주인공은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보통 일주일에 한두 번은 잘 계시냐고 전화드리고 찾아뵀었지만 이놈의 남편과 이혼 소송을 하느라 이것저것 신경 쓸 틈이 없어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안 드린 지 3주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너무 오랫동안 연락을 안 드려서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연락을 주셨나 보다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울면서 제게 말씀하시더군요. 2주 전에 땡볕에서 밭일을 하다가 너무 복통이 심해 갑자기 쓰러지셨다. 무슨 문제가 생긴 것 같아. 겨우 정신을 차려 직접 119에 신고를 해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간암 2기라는 진단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남편하고 시누이에게 연락을 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연락을 했다고 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 시어머니가 계시는 병원으로 갔고 시어머니는 그간 무슨 고생을 하신 건지 얼굴이 많이 상해 있으셨어요. 어머니, 암이라뇨? 지금은 어떠세요? 괜찮으신 거예요? 괜찮은데 내가 거동이 좀 힘들어. 근데 연락할 사람이 없어서 말이야. 너희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는데 이렇게 연락해서 미안하다. 아니에요. 저한테라도 연락하실 수 있으니 다행이죠. 그 사람은요? 안 온대요?
전화를 했더니 온다 온다 하더니 오지를 않네. 좀 내 자신이 불쌍하더구나. 내가 지들을 고등학교 때부터 어떻게 키웠는데 뭐 이것도 내 운명이지 뭐. 기다려보세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말씀을 듣자마자 곧바로 이혼 소송 중인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당신 어머니 쓰러지신 거 알고 있지? 그런데 왜 코빼기도 안 비추는 거야? 얼마 후면 수술도 하셔야 하는데 아무리 낳아준 부모가 아니라지만 가슴으로 키워준 어머니시잖아.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내가 왜? 난 단 한 번도 그 사람을 우리 엄마로 생각해 본 적 없어.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을 왜 그렇게 싫어하는 줄 알아? 나 고등학교 때 우리 엄마 죽고 3개월 만에 우리 아빠랑 재혼한 사람이야. 그게 말이 돼? 분명 그 여자는 우리 엄마 죽기 전부터 우리 아버지랑 만나고 있었던 여자라고. 물론 물증은 없고 심증이지만 분명해. 그러는데 너 같으면 그런 사람을 어머니로 인정하고 싶겠니?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엄마가 일찍 죽었을지 모르는데. 잘 됐네 아주. 이제야 벌을 받는가 보다. 알아서 뒤지라고 전해주고 죽으면 그때 가서 연락 줘라. 그나마 남은 재산이라도 가지고 와야 되니까. 저는 남편에게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모가 죽자마자 현재 어머니와 돌아가신 아버님이 재혼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조금 놀랍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남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남편 말을 그대로 믿고 싶지도 않기도 했고요. 시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컸던 남매는 후에 어머님이 수술을 하신 날 와보고는 오지도 않았습니다. 참 어떻게 자식들이 저럴 수가 있는지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군요. 어머님은 그렇게 한동안 병원 생활을 하다 퇴원을 하신 후 제가 매일같이 어머님 집으로 가 보살펴 드렸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셔서 몸이 많이 허약해진 상태셔서 누군가는 어머니를 보살펴 드려야 했거든요. 남편과 시누이가 나 몰라라 하니 제가 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어머님은 저와 거의 매일같이 조금씩 운동도 하고 바람도 쐬고 식이요법도 하고 병원도 다니며 한동안 그렇게 거의 붙어 다니다시피 하며 지냈습니다. 어머니는 그러는 동안에 제가 일이 있어 단 하루라도 가지 않으면 엄청 서운해하시고 어떤 날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어요. 아마도 몸이 쇠약해진 상태여서 혼자 집에 있는 게 두렵고 무서웠나 봅니다. 전 그런 마음을 알기에 정말 급한 일이 아니면 아들이 학교 갈 때 어머님 집에 왔다가 끝날 때쯤 집에 오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그 사이에 남편과의 소송은 마무리가 되어 어렵게 소송에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일단 아들이 저와 함께 있길 원했고 제가 그동안 아들에게 기여한 바가 컸기 때문에 상속권은 저에게 올 수 있었어요. 그 외에도 양육비도 매달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재산 분할도 얼마간의 재산을 제 앞으로 가져올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전 그 지긋지긋한 인간과 깨끗하게 이혼을 할 수 있었어요. 그 더러운 인간이랑 다시는 마주치지도 목소리도 다시는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이혼을 한 후 시어머니께 이혼이 확정됐다고 말씀을 곧바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해 주셨어요. 민수애미야, 그동안 고생 많았다. 많았어. 이제 이혼했으니 그동안 마음고생한 거 훌훌 털어버려. 아직 젊으니까 새 인생 살면 되지. 그런데 좀 내 마음 한구석이 편치가 않구나. 아들이랑 이혼했으면 이제 우리 시어머니 며느리가 아닌 남남이지 않니? 이제는 염치 없어서 나한테 오라고 말도 못하겠구나. 무슨 소리예요 어머님. 한 번 어머님은 영원한 어머님이죠. 제가 뭐 그 인간 보고 어머니를 보살펴 드렸나요? 우리 아이 할머니고 제 좋은 어머님이시니까 제가 할 도리를 다 한 거죠.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예전처럼 계속해서 제가 옆에서 있어 드릴 테니까요. 전 그렇게 말하면서 어머니를 안심시켜 드리며 꼭 안아드렸어요. 어머니는 제 얘기를 들으시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연신 고맙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다 어머니는 식사를 차리고 있는 저를 불러 세우시더니 단단히 마음을 먹으신 듯 제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미야, 이제 어디서 지낼 생각이니? 갈 데는 있고? 네,
지금은 당분간 친정에서 지내다가 서서히 알아보려고요. 언제까지 다 큰 딸이 친정에 있을 수도 없고 괜찮은 데 있으면 작은 집이라도 들어가려고요. 그래, 그럼 이거는 어디까지 내 생각인데 부담 갖지 말고 들어. 혹시 이 CM이랑 같이 사는 게 어떠니?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난 정말 네가 남남이 됐다고 생각하니 불안해서 살 수가 없구나. 너도 알다시피 내가 지금 내 옆에 누가 있니? 아들, 딸이 있다곤 하지만 이미 걔네들은 날 어미로 인정을 안 하는 걸. 그리고 난 걔들이 무섭다. 무슨 짓을 벌일 줄 몰라. 그러니 나 좀 데리고 살아주면 안 되겠니?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거의 애원하시듯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도 어머님이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오죽했으면 며느리에게 데리고 살아주면 안 되냐고까지 하시면서 부탁을 하셨을까요? 너무 마음 아파왔습니다. 자식들이 있어도 그 자식들이 무서워 이혼한 며느리에게 의지를 해야 하는 심정, 전 그 심정을 그동안 꾸준히 지켜봐 왔기에 어머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전 어머님을 다시 한번 꼭 안아드렸어요. 어머님, 무서워하지 마세요. 제가 어머님 옆에 있어 드릴게요. 그래요, 우리 같이 살아요. 이 못난 며느리하고 우리 아들하고 셋이서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이렇게 말을 해드리며 우리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부둥켜 울었습니다. 그날로 어머님은 가지고 계신 밭집, 땅 등을 처분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렇게 하나하나 정리가 되고 이제 마무리가 될 때쯤 어머님은 비장한 각오를 하고 두 남매를 집으로 불러들이셨습니다. 물론 저도 그 자리에 있었고요. 전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지만 어머님은 확실히 봐두라면서 꼭 앉아 붙어 있으라고 하더군요. 역시나 전 남편은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 뒤로 자빠지려고 하더군요. 자, 이 역식이다. 니네들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너네들에게 주고 싶지 않지만 너네 아버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서 이거라도 주는 거야. 이거 받고 다시는 보지 말자꾸나. 뭐요? 고작 2억이요? 어머니한테 가지고 있는 재산이 10억이 넘는데 겨우 2억 먹고 떨어지라뇨? 지금 장난하세요? 저희는 이거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 그럼 2억 안 받는 걸로 하고 없던 일로 하마. 난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어미로서 노력을 하려고 했는데 니네가 싫다니 어쩔 수가 없구나. 아니 저기요. 몸도 안 좋으신 양반이 그 많은 돈 가지고 뭐 하시려고 그러는데요? 그건 너희가 알 필요 없고 받고 돌아갈 건지 빈손으로 갈 건지 확실히 결정해.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어릴 적에는 우리 엄마 죽게 만들더니 이제는 아버지 재산 이거 먹고 떨어지라고요? 정말 이 아줌마 사악한 여자네. 말 조심 안 하니? 그리고 누가 누굴 죽게 만들었다는 거냐? 맞잖아요. 우리 아버지랑 바람나서 우리 엄마 속병 걸려서 죽은 거잖아요. 아니에요? 이런 고의한 놈. 나도 몰랐어. 결혼하고 한참 후에야 알았어. 난 아는 사람을 통해 중매로 만나 일찍 결혼한 죄밖에 없다. 이런 나쁜 놈들 같으니라고 내가 너네들을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키워냈는데 그걸 우리가 믿으라고요? 믿고 안 믿고 필요 없고 이 돈 받고 다시는 찾아오지 말거라. 그리고 여기 찾아와도 난 이 집에 없을 거다. 이 집도 내놨으니 괜한 헛걸음 하지 말고. 그건 또 무슨 소린데요? 나 민수애미랑 같이 살기로 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반평생을 키워온 너네들보다 훨씬 나아. 피 한 방울 안 섞인 내게 얼마나 옆에서 보살펴주며 친딸처럼 날 대해주는 줄 알아? 그런 순간에 너네들은 뭐 했니? 나한테 어떻게 했어 이놈들아. 그래서 내 모든 재산 민수애미에게 주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뭐요? 저 여자는 남이라고요. 저와 이혼했으니 저 여자는 이제 며느리도 아니라고요. 내 딸이야. 이놈아. 며느리 아니고 내 딸이라고. 어머니는 그 말씀을 하면서 가슴이 북받쳐 오셨는지 오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자식처럼 키워온 자식들이 삿대질을 해가며 어머니에게 성난 개처럼 달려드니 결국 감정이 폭발한 듯 보였어요.
저는 어머님이 몸도 안 좋으신데 더 상하실까봐 그들에게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고 어머님을 안방으로 모셨습니다. 그랬더니 두 남매들은 울분을 토하며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부수고 난동을 부리더군요. 그래서 경찰을 불러서야 그들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전 눈물을 흘리는 어머님에게 뒤에 가서 꼭 안아드렸어요. 어머님은 그동안 키워오면서 두 남매들과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셨는지 한참을 그렇게 서럽게 우시더라고요. 그런 추억들을 이제는 가슴으로 묻으려고 하니 얼마나 가슴이 아파오셨을까요? 전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어떤 위로의 말보다 따뜻하게 안아주었던 거였죠. 그러니 어머니는 제 손을 꽉 잡아주시더군요. 그날 이후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사는 집도 생각보다 빨리 팔려 평수가 넓은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우리 아들 민수도 할머니와 사는 게 좋은지 요즘은 저보다 할머니를 많이 챙기고 있고 어머님은 그 힘들다는 몇 번의 항암 치료를 잘 받으시면서 꿋꿋하게 치료를 잘 받고 계십니다. 고통이 심해 힘들다고 아프다고 참다 못해 말씀을 하시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와 손주가 있어 이렇게라도 버틸 수 있다고 말을 해주곤 하신답니다. 병원에도 몇 번 입퇴원을 반복하고 계시고요. 그 과정에서 나이가 있으신지라 젊은 사람들처럼 갑자기 좋아지시거나 그러시진 않지만 저는 완치는 안 되더라도 지금 상태에서 더 안 좋아지지만 않기를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암에 좋다는 음식들을 꼬박꼬박 챙겨드리며 며느리로서 아니 딸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하시냐면 얼마 전에 어머님이 다니시는 병원에 7천만 원을 기부하셨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에게 써달라고 말이죠. 7천만 원 기부해서 속상했냐고요? 아니요. 오히려 전 그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어머님이 장만해 주셨지만 나머지 돈들은 전 어머니께 받지 않았어요. 그 남은 돈으로 어머님 하고 싶은 거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부를 하시든 남들을 돕든 어머님 쓰고 싶은데 다 사용하시라면서 말이죠. 그랬더니 어머님은 그 돈들 중에 처음으로 쓰신 돈이 기부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본인도 몸이 안 좋으시면서 남을 생각하는 마음을 보고 저도 하루하루 어머님께 많은 걸 배우며 살아가고 있네요. 하늘에서 이런 착한 마음을 가지신 어머님의 마음을 안다면 꼭 완치라는 선물을 주시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끔 남편과 시누이가 찾아와 계속해서 협박을 하고 난동을 부렸지만 어머니가 경찰에 접근 금지 신청을 했더니 더 이상은 찾아오지 않네요. 연락처도 다 바꿨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에게 연락할 방도도 없을 겁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제 사연 보시고 정말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자식들이 저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겪어보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을 테니까요. 가끔 뉴스를 보면 말도 안 되는 사건, 사고들 있잖아요. 부디 앞으로 제게는 더 이상 그런 일이 있지 않길 바라며 열심히 살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시는 분들은 좋은 일만, 행복한 일만 있으시길 간절히 응원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2022년에는 더 성장하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